지금 2023년 11월 기준으로도 그런 소액, 네. 소위 말하는 뭐 3천 이하, 뭐 5천 네. 이하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그런 돈으로도 상가나 이런 것들 좀 잡을 수가 있습니까? 많아요. 많습니까? 많습니다.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하우나 경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말씀처럼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경매는요.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잡았을 때 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쉽게 1,000원짜리 하나를 1,000원에 사면 사실 저희가 경매 의미가 아니잖아요. 금매나 경매는 1,000원짜리를 700원, 600원, 500원, 800원에 하는 게 장점이잖아요. 거기에 또 대출을 받으면 사실 내 실투자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는 흔하지 않겠지만 5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경매로 한 80% 대출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90%도 받아요. 근데 돈 1,000만 원 안 들어가고 하는 거 흔하고 이따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도 한 1억 내외 정도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엔 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저희는 상가 같은 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실투자금이 작게 된다는 거죠. 그 네. 상가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상가 기준으로 아까 네. 1억 얘기하셨는데 네. 상가는 네. 이게 일반 매매가 됐든 그래도 한 2, 3억짜리 이상은 좀 돼야 좀 쓸만한 것들이 된다. 너무 저렴한 거는 이게 초보자들이 접근하면 네. 이 자칫하면 물리거나 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만 정확한 시세 파악하고 임장을 하셔서 그걸 하시고 못 하시고가 사실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세요. 아파트는 너무나 쉽잖아요. 뭐 네이버만 치면 다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빌라든 상가든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은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잘 못 하세요. 매도할 것처럼 매수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최소한 3군데 이상 다니셔야 되는데 눈이 너무 편하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몇 개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셨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하시고 정말 내 돈이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실수 안 하신다면 지금도 1억으로 뭐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금은 사실 몇 천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중화 되다 보니 이 입찰 횟수도 좀 늘어나야 되고 네. 아무- 네. 저도 뭐 입찰을 한 15번 많이 하셨네요. 해봤습니다만은 네. 다 깨졌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다 일반 물건이었고 특수 물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반 물건이었지만 다 깨졌고 결국에는 이제 경험을 못했죠. 한 바퀴를 소위 말하는 경매 한 사이클을 그쵸. 돌려보지도 못했고요. 네. 명도도 경험을 못했지만 이제 그런 가성비, 네. 우린 또 직장인이니까 네. 이런 가성비의 관점에서 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가성비가 이것만큼 좋다는 걸 저는 못 느꼈어요. 사실 저도 주식도 했어요. 뭐 이게 어렸을 때지만 대학교 때 뭐 이럴 때는 좀 투자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잘 되니까 저도 모르면서 그냥 겁먹들어서 돈을 더 빌려서 하니까 쫄딱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다 그러시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하다 보니까 주식은 제가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더라. 그리고 경기 흐름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개미가 너무 없더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물론 흐름에 뭐 바꿀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은 뭐냐면 매매가 잘 안 되는 흐름이죠. 이건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장점이 뭐냐면 시세보다 경매나 금매는 한참 싸게 샀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20, 30% 싸게 샀으니까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은 거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지만 제 경험에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말도 안 된다, 선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다른 분들이 못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조금 쉽게 생각하셨거나 더 노력이 제가 봤을 땐 부족했어요. 근데 그 노력도 정말 뭐 수능하는 것처럼 아니면 저희가 무슨 공인중개사나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정도의 노력도 필요 아주 쉬워요. 책 한 권만 읽고 2권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근데 그거를 안 해보시고 안 하셨 그런 마음이 갖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 나만의 블루오션을 찾는 게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물건, 남들이 똑같이 보는 그러면 물건에 의미 저도 없죠.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입찰 경쟁률이 막 20대 1, 30대 1, 그다음에 제가 낙찰을 못 받아도 굉장히 고낙차율 네. 이렇게 이제 낙찰이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방법이 없나 나는?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네. 좀 어떻게 찾아나가면 좋을까요? 이 블루오션 그다음에 이제 뭐 레드오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경매 쪽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경매가 아니라도 좀 반대로 하시라고 역발상으로. 반대로. 지금 아파트를 잡으면 저는 아파트 안 잡았어요. 지금 빌라를 잡으면 저는 빌라를 안 잡고 갖고 있던 걸 팔았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면 저는 아파트 안 쳐다봐요. 반대로 이제 인기 없는 걸 쳐다봅니다. 그게 상가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그럼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 인기가 없으니까. 아. 인기가 없으니까 싼 데에다가 경매면 더 싸요.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커요. 그럼 여기서 좀 버티면 다시 또 올라가요. 20년 제가 해봤더니 이론이나 통계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니 이렇게 굴곡이 있고 계속 돌아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통화 가치나 물가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동안 전 아파트 투자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투자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가성비가 안 맞는 거. 아까 말처럼 투자를 요새 뭐 그냥 서울 아파트 10억, 20억짜리 막 기본인데 그걸 투자하려고 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집값 떨어지면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어요. 네. 이건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빌라는 아직까지도 1억도 안 되는 것도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말씀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될 때가 있더라도 리스크도 작고 분산 투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뭐 주식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행히 또 잘 조사까지 하고 시세까지 맞으면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 최근에 아파트를 제가 하시라는 이유는 처음으로 제가 아파트 강조해요.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이 기회다.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 가능합니다. 그렇게 썸네일로 보고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아, 예. 서울 아파트 반토막 난다. 가능합니다. 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언제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고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지금은 그러면 경매로 네. 아파트를 접근해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제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일단 아파트 네.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좀 물건을 찾고 네. 입찰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저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최근에 하라고 하지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아는 지역 그리고 물론 이제 지역마다 짚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 이론은 간단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1,000원짜리를 700원, 600원, 500원 할 수 있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건 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우리가 30%, 20%, 40%만 싸게 된다면 어떤 지역에든 버틸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도 내게 제일 먼저 오를 것이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난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때까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겠지만 7억에 8억에 샀다면 2억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그리고 특히 실수요자라면 당장 1년, 2년에 팔 필요는 없잖아요. 뭐 물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돈이 버는 건 팔기 전에 낼 게 아니지만 그럼 그동안 좀 버티다 보면 흐름은 계속 반복되더라.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땐 내가 제일 먼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나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표님 네. 지금 기사 보니까 네. 빌라는 완전히 지금 찬바람 쌩쌩 불고 있고 그렇죠. 아파트 네. 그 중에서 뭐 청약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고분양가 논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서울 아파트는 지금 모두가 네. 에브리바디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0원짜리가 네. 600원, 700원에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일반 물건으로? 일반 물건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네. 경매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매 물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경매 아까 NPL,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부실채권을 이제 경매가 되는 거거든요. 은행 이자를 못 냈을 때 이게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건들을 제가 공급받는 업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시점이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집값이 떨어졌던 시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한 뭐 1, 2년 잖아요. 그럼 그때 어려웠던 물건들이 버티다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지금 갑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좀 경매는 좀 다릅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놓는 금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경매는 이 어려움을 버티다가 나오려면 얼마 걸리냐면 최소 경매 6개월, 1년 후에 나온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럼 좀 선호하는 뭐 아파트 물건 이런 게 있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전 말씀처럼 내가 관리하기 편한 데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 이번 기회에 갈아타시는 목표를 잡으시되.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집 하나 있으면서 이 집이 처리되기 전에 여기도 싸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큰일 납니다. 저 주변에 그런 물어보시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좀 싸게 하나 잡고 싶대요.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내 집도 안 팔려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이 집을 전세든 아니면 이거 없이 현금으로 잡을 수 있을 때는 해보셔도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 집 팔고 이걸로 갈게 이거 싸니까 먼저 잡고 내 거 팔릴 거야 이거는 진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시고 좀 현금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레버리지도 무리하는 레버리지 지금 위험하니까 안 돼요. 조금 저렴하게 대출 받으셔서 정말 좋은 기회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서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조심하게 안전하게 하셔야 되니까 기다리셨다가 그런 물건이 나와지고 점점 많아질 때 이때 기다렸다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상가든 어디든 어려워도 지금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잘 잡아놓으시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 마지막 제일 높은 때에 잘만 세팅해 놓으시면 나중에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가도 재밌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공실나면 망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 충분히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 드릴게요. 하나는 임치 차인이 있는 물건을 일단 어려우시면 처음이니까 초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실이라도 오히려 그걸 기회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팁이라면 상가 볼 때 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정확히 보지만 한 20평, 30평 되는 공간이라면 20평, 30평은 누구나 덤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100평, 200평은 어떨 것 같으세요?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경쟁률이 작고 그리고 20평이 만약에 1억이라면 200평이 10억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근데 그건 7억, 8억, 6억이면 잡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 없으니 그거는 좀 노하우가 생기시면 그때 하시면 그것도 정말 되게 중요한 팁이 될 거라고 나중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규모의 경제네. 네. 그리고 경쟁도 작고 하니까 싸게 잡았지? 싸게 잡은 데다가 싸게 잡았으니까 더 싸게 임대를 놓을 수 있고 그러니 남들보다 임대가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더 적게 내니까 덜 받아도 돼요, 월세도. 그래서 제게 먼저 팔리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싸게 잡았으니까 좀 싸게 임대 놓을 수 있고 그러니 주변에 10억에 맞게 놨던 임대 물건이 안 나가도 내 물건 먼저 나갈 수밖에 없고 조금 싸지만 비어있는 것보다 낫고 공실로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보다 낫고 그렇게 하는 게 공실이 하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아예 경매 물건 중에서 처음에 어려우시면 처음에 임차인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경매 장점 하나, 경매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낙찰 받으면 그분이 안타깝지만 반대로 하나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가서 봤을 때 뭐 커피숍도 있고 많아요. 이디어 커피숍, 뭐 벤티 아니면 뭐 학원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 물건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될 것처럼 보여요. 임차인은 당연히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이 낙찰을 받고 찾아갔을 때 이사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망한 곳은 말씀드린 공시지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곳 입장에서 보증금 2, 3천만 원 다시 내려는 거 아깝긴 하죠. 경매로 낙찰 받아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그 2, 3천만 원이 아깝다면 2, 3억이 아깝겠습니까? 권리금. 예,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사료 낙찰 받는 사람은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당시에 잡아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시면 일산 동구에 있는 다가구 원룸이라고 하고요. 감정가 9억 2,800짜리가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실제 낙찰은 8억 1,300에서 뭐 5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낙찰됐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을 직접 해드린 거였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전체가 다 경매로 나온 거고요.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전체적인 사진 한번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그냥 네네네. 양호. 네. 전체적인 예, 그냥 일반적이고 양호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도 보시면 일산역 경의 중앙선 이쪽에 있고 실제 이 정도입니다. 그냥 주거 지역에 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여기 옆에는 뭐 캠퍼스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있고 아파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었어요. 낙찰가도 87%면 아니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감정가가 내가 조사했을 때 시세가 얼마인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억 정도 이상이 갔었던 물건이에요. 그 당시 조사 감정가랑 다르게. 그래서 이걸 낙찰받던 이유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도 있었고 이렇게 월세로 50만 원, 60만 원, 60만 원. 그럼 이렇게 똑같이 재계약을 했던 아니면 임차를 받던 하면 이걸로 월세 수익이 제법 나오겠다는 판단을 했고 실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한 절반은 재계약을 했고요. 절반으로 임차인을 짜서 여기에 이걸 그냥 예를 들게요. 이것도 대출이 8억에 낙찰 받았지만 보통 감가의 한 60% 대출이 나오거나 낙찰가의 8, 90%가 보통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기업은행에서 한 80%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내 돈은 한 1억 6천, 20%니까 1억 6천과 등기금 정도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다시 대출을 받고 이제 그다음에 잔금 치른 다음에 재계약을 합니다. 여기 있던 한 절반 정도 재계약을 하시고 들어오고 해서 보증금 대략 1억 5만 원을 받아요. 매달 한 200 정도 조금 못되게 월세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는 뭐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5천만 원짜리 거 말씀드린 거고.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10억 가까이 되는 물건이니까 이거 너무 큰 돈 들어가지 않겠어? 하겠지만 처음에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낙찰가의 8, 90% 대출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10%, 20% 등기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들어갔다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그 돈 자체가 거의 안 들어가거나 작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월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편해지잖아요. 되게 쉬워져요. 이거 하나로 200 받는다? 이런 거 한 두세 개만 하면 500, 600? 금방 되네? 실제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잡아서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큰 돈 안 들어갔다가 보증금 돌려받고 나니까 내 돈 들어가는 거 거의 없이 매달 월세를 받으시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계세요. 그럼 이 어떤 입찰 가격을 대표님 바운더를 좀 정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것도 수익률을 팁인데요. 수익률 받을 수 있는 팁을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억짜리라고 하면은요, 임대 환산 보증금이라는 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억이 600이라고 환산 보증금은 7억이 됩니다. 1억 곱하기 600. 환산 임대 수익률이 임대가 내가 낙찰가 대비 70%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계속 경험에 따라 엑셀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70%. 네, 대출을 해보고 하면 내가 낙찰가 10억에 낙찰받는 물건을 70%의 임대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시면 이 물건은 수익률이 20% 이상이 나와요. 수익률이. 순수하게 임대 수익률만입니다. 그렇게 하는 물건만 저는 입찰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정하면 입찰가가 정해지죠. 내가 낙찰가 기준에 임대를 70%에만 해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신종 전세 사기인데 잘 모르셔서,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 판결까지 받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건 신종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는 거라 여기 후랭이 TV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꼭 말씀드리고, 어디 가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단순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이때까지 제가 낙찰을 받은 거죠. 8월에 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았고, 이거는 제가 수강생이랑 같이 했어요. 수강생이 좀 20대 이제 후반에 여성분이셔가지고 자금이 별로 없으셔서 좀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투자도 했었고 공동 투자를 했는데, 아무튼 불과 1년 차이지만 저는 2020년에 아까 잡았던 걸 몇 개 보여드렸고 21년 1년 차이지만 이게 분위기나 바람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까처럼 아파트가 오르더라, 빌라가 재개발된다더라 이러면 막 올라가는 이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땐 이렇게 잡아도 괜찮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근데도 이때도 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경매를 어느 정도 아신다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대항력이 있다고 하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돈을 물어줘야 된다, 뭐 대항력이 있다, 인수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 어려운데 그냥 사실 좀만 공부하시면 되게 쉬워요. 한번 이해만 하면 됩니다. 내가 돈을 물어줄 게 있다, 책임질 게 있다는 게 인수인데 이 8,700만 원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물어줄 거 이거보다 높게 낙찰을 받게 돼. 자연스럽게 배당으로 다 받아가고 또 뭐 세금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나가면 그냥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고,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8,800까지 써서 잡은 거예요. 물론 떨어지셨죠 이번은. 저희가 낙찰 받고 기분 좋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셨는데 같이 저희 수강생 여자분이랑 같이 해서 여기 찾아갔어요. 그분 또 여자분이 더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하나 사시고 케이크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그 작은 거에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분도 처음에 왔는데 여성분이시고 또 이렇게 먹을 거 사갖고 오면서 수다 떨면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명도까지 됐어요. 나가겠다. 대신 배당 받아야 되니까 배당 받고 나가겠다. 그러면 좀 부탁 좀 할게요. 저희 이제 이거 어차피 전세 놔야 되니까 전세 놓을 수 있게 집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렇게까지 잘 얘기하고 실제로 전세 사는 것까지 임차인한테 보여줘서 겉에는 좀 낡았지만 이것도 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차까지 다 마쳤어요. 전세까지. 너무 해피하고 이제 끝나고 배당만 대고 가려고 했는데 이 배당일 딱 합니다. 기억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하루 전 28일에 갑자기 이 세입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 이거 좀 이해관계인이 되면 배당 받은 사람 한 2, 3일 전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배당이 다 안 나온대요 라고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착각하셨을 거예요. 뭐 우리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배당일날 내일 가서 저희랑 확인하시죠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봤더니 이분이 자연스럽게 다 낙찰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딱 보시는 것처럼 경매 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세금 하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통 세금은 이 빌라도 재산세가 나오면 이렇게 당해세라고 해서 뭐 빌라는 하나 정도 해봐 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처음에 이분이 박땡땡 씨가 사실 때 소유자가 있을 때 선순위가 많은데 이 사람 있고 난 전세를 들어온 다음에 소유자가 권땡땡으로 이게 지금 이제 경매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한 게 있어서 이 사람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뭐 부가세가 이 경매 2019년 9월 27일 이전에 세금 체납된 게 있다. 그게 먼저 가야 된다고 해서 배당이 먼저 안 빠져나간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그냥 이분이 끝난 건데 당해세 정도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경매를 진행했던 비용,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소액임대차나 뭐 근로 임차인인데 근로자가 없으니 소액임대차 최우선 변제가 먼저 나갑니다. 그 금액이 한 3천 얼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천 얼마는 이분이 배당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순서가 선순위니까 당연히 다 받아갈 줄 알았더니 한 5천만 원 가량을 반대로 새로운 소유자의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가더라. 2029년 조세기 확정기라고 하거든요. 조세했던 확정된 게 2019년 9월 27일보다 빨랐기 때문에 배당 순서가 거기가 먼저 나간다고 5천만 원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5천이요? 네.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세금은 그만큼 체납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은 다 못 받게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갑자기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나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네,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얘기 하셔도 사실 저도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사실 저도 또 악용할 수 있다면 좀 그렇지만 방법은 있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뚫는 방법. 네, 있고 하여튼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왜냐면 전세 세입자도 이미 맞춰서 그분도 들어오셔야 되죠. 그러네. 이분은 나가셔야 되는데 이분도 결혼하시려고 해서 이미 집도 구해놓고 사실 남편분 할 때 이미 가 있고 집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5천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분도 결혼할 때 뭐 써야 되고 뭐 집값에 합치려고 했는데 그걸 만약에 못 받는다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경매라는 거는요. 경매를 할 때 이게 진행이 되려면 이 경매 넣은 여기 뭐 회사 그 근저당권자나 이 회사가 넣었을 때 경매가 진행되려면 1원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겨야 경매가 진행되는 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잉여가망, 돈 받을 권한이 없다. 경매 그냥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매가 취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되려면 경매는 취소됐어야 돼요. 이 근저당권자 경매 넣은 사람은 1원 하나 못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됐어요. 그러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작 취소됐어야 될 게 취소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또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됐다면 저희가 매각 불허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거 하나를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나라랑 싸웠어요. 이러면 좀 죄송한데 지금 법무장관 싸웠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거 책임이 있다 니네한테 했어요.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실수한 게 있대요. 실수한 거 있지만 내가 실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겠답니다. 나라에서. 경과실이라는 거예요? 경매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매가 진행되려면 만약에 배당받을 게 경매 채권자에게 없다면 잉여가망이 없어서 그냥 취소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는 진행됐어요. 그 얘기는 이 받은 경매 관련된 뭐 개 사람들이든 누구든 제대로 관리 안 체크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잘못했잖아요. 근데 중대과실이 아니고 고의적이지 않다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말씀처럼 아까처럼 매당 때나 돼서 그제서야 알아서 경매 뭐 계장이나 이런 분들도 안타깝다, 죄송하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이게 생기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뭐 후속 조치가 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 싶어서 나라를 상대로 그냥 이 분들한테 5천만 원 이 세입자한테 손해 드리고 새로 들어온 그 세입자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 주고 먼저 전 나라랑 따지려고 해서 했는데 그 1심, 2심 이제 대법까지 판결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야생아님도 확인 안 하셨고 제 사도 처음 듣는 얘기 저 20년에 처음 들었으니 대부분 이걸 확인 안 해요. 낙찰받고 이 빌라 때문에 당해세 10만 원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 등기부 안 나왔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 딱 나와 있었고 등기부 등본에도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라고 적혀 있거나 뭐 법정 기일이 빠른 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걸 안 했다면 제 잘못이 100% 맞습니다. 아니 뭐 조세 기일이 언제라고 알려줘서 얼마 있습니다라고 적어줬거나 하면 제 잘못이에요. 알았는데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당해세 한 돈 10만 원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하나 그리고 세입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랬대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법원은 미리 알고 있었으니 나보다 훨씬 빨리 이 서류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경매를 취소시켰어야죠. 잉여가망 없으니까.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낙찰 허가 내가 신청 안 해도 본인들이 불허가 시켰어야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고 저희한테 다 책임져라고 졌어요. 대법 판결까지. 뭐 판결문도 있는데 뭐 그건 보여드리기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걸 악용한다면 세금 체납한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 세금 털기 싶어요. 제가 이거 사실 이런 유혹도 들었어요. 나 세금 털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지금 광고를 냅니다. 세금 털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1,000만 원씩만 주세요. 컨설팅 해드릴게요.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10억, 100억 다 깎아드릴게요.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불법도 아니래요. 합법이에요. 나라에서 잘못도 없대요. 그럼 이거 악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전세 사기가 나오겠습니까? 세금을 이용한. 선순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분. 선순위라도 그나마 소액 임대차라 받아가신 거예요. 선순위라고 해도 하나도 못 받아간다니까요. 그럼 이런 일이 또 안 생길까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고 오히려 이렇게 알려드려서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많은 분들이 알아서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뭐 신탁 사기도 있고 많은데 아무튼 이건 정말 최근에 제가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대법 판결까지 난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게 진실과 상관없고 뭐 꼭 공정하지만 않고 그렇구나. 최소한 운전면허처럼 7대3, 8대2, 9대1이라고 해도 제가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 기간에 못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매각 허가가 하는 일주일 안이라는 시간이 제가 낙찰 받는 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 사실 경매가 가서 다시 이걸 확인하기 힘듭니다. 경매가 진행할 때는. 그러면 수, 목, 금 중에 확인하거나 다음 주 주말은 또 안 돼요. 월요일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4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통 이 안에 확인하는 경우가 저도 손에 꼽혀요. 안 해요. 왜냐면 특별한 물건 아니고 조사할 이유도 없고 열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열람에서도 세금을 찾아보지 않았다면 놓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제 세입자 때문에 연락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있으니까 연락할 필요도 없었고 만약에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가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일이 더 생겨버린 거고 그렇게 돼도 사실은 이게 돼도 결국은 일주일 안에 혹시라도 날짜 놓쳐서 실수하면 내 보증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게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좀 무섭고 심각한 얘기. 이건 되게 5천만 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라 사실은 저는 어디든 지금 계속 하는 데마다 이건 계속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 선순위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세금 압류가 있으면 네. 무조건 패스가 답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열람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법적으로 지금상으로는 열람이 되는 게 없고 공시하는 게 없어요. 공매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공매가 진행되니까 보통은 표시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스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안타까운 건 등기부 등본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낙찰 받으시면 이제는 예전에 안 했던 작업을 하나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낙찰 받고 무조건 법원에 가서 보통 법원에 가셔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되면 이해 관계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건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낙찰자가 됨으로 이해 관계인이 돼서 그 서류를 모두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낙찰 받자마자 다음날 무조건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일을 하셔야 돼요. 번거롭지만 법원에 가셔서 해당 계에 가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서 다 보시면 다른 것도 그냥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경매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경매 감정가가 잡고 이렇게 뭐가 되고 하는구나도 보시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이제 세입자 연락처도 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메모해 보시고 거기에 세금 올라가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선순위 세입자보다 빠르다면 입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허가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있으니까 불허가 신청해도 가능한 거가 되는 거죠. 선순위 세입자가 없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네 하고 안심하고 오시면 되고, 선순위 세입자인데 채권이 있어. 근데 세금이 이 선순위보다 늦으면 보통은 이게 밀리기 때문에 세금이 무조건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당해세 빼고. 당해세라고는 이제 검색하시면 알아요. 쉬우니까. 재산세가 대부분이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빌라는 아까처럼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건데, 이제는 낙찰 받으시면 다음날 가셔서 혹시 조세 채권이 세금이 있는지, 그 세금이 선순위 세입자보다 빠른지 안 빠른지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빠르다면 곧바로 경매계에다가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금은 돌려받으니까 번거롭지만 내 돈 지켜야 되잖아요. 서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불허가가 되고 그래야 아예 취소가 돼야 맞는 거죠. 사실 취소가 되고 경매가 되지 말았어야 될 거를 경매를 시켜놓고 고의가 아니다, 중대가실이 아니다, 책임지지 않는다, 네 책임이다, 일주일 볼 수 있었잖아? 저도 책임 없다고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니네가 먼저 알았잖아, 나라가 먼저 알았잖아, 니네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럼 서류 보고 이걸 진행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뺐어야지.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걸 진행시켰으면서. 그거는 중대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다? 전 그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건 또 그 경기도 광명이에요. 경기도 500? 네, 경기도 광명에 한 11억 3천에 나왔던 상가 건물을 낙찰받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지하, 저는 좀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 좋아합니다. 지하 좋아합니다. 상가 지하 되게 좋아요. 지하. 이해 안 되시죠? 남들은 1층 잡으려고 하고, 근데 전 지하를 좋아해요. 지하에서 속된 말로 재미를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경쟁률이 낮고 잘만 처리하면 이게 저한테 보석이 됐어가지고 합니다. 전용 면적도 큰 거 찾아냈죠. 전용으로 185평입니다. 지하 전체를 다 쓰는 거죠. 꽤 큽니다. 네, 전용으로. 경매는 분양 평수가 아니라 전용으로 얘기합니다. 분양 평수는 보통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300평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죠. 맞습니다. 185평의 지하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물건을 전 봤는데 실제 경쟁률도 높았어요. 7억 9천에서 5억 5천까지 떨어진 게 제가 8억 5천 5백에 잡았고, 저 말고도 8억 이상 쓴 사람이 2명이 더 있었으니까. 제가 이걸 잡은 이유는 똑같아요. 세입자가 있는 걸 노린다고 말했어요. 1억에 500이 되게 된다면 수익률이 나올까? 그런 걸 이렇게 저는 말씀처럼 엑셀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낙찰 받고 등기비가 들어가고 그냥 관리비도 들어간다면 대출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입니다. 7억 천 정도 대출하고, 그럼 내가 실제 처음에는 1억 9,700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가 1억에 500의 보증금 월세를 받게 되면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내 실투자금은 9,775만, 쉽게 말하면 1억이 안 되고 월세 500을 받으니까요. 이자가 그때 177만 원이었거든요. 매달 322만 5천 원, 그러니까 한 300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1억 투자해서 매달 300만 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20%만 나오면 해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월세 나오면 1억 투자해서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에 20만 원은 되게 작게 생각하시는데 1억에 200만 원이면 나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참 심리가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실제 임대를 하고 있었고 재계약도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을 잡은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계약 가능하다, 실제 세입자 맞다, 근처 부동산 통해서 이 사람이 임대한 부동산도 확인했고. 그러니까 다시 이 정도 임대로 만약에 나가드리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헬스장도 가능하고 스포츠 시설도 가능하고 PC방도 가능하고 스크린 골프도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판단을 했고, 임대 시세, 매수 시세, 매도 시세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낙찰을 받은 거죠. 원래는 그럼 네. 뭘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으신 게 이게 좀 표현이 그런, 좀 난이도는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사진에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 의자가 잔뜩 깔려있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생활용품 다단계. 네네, 그런 거 하시던 분들이세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명도는 이건 초보는 사실 어려우세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명도에서 이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버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비를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다 줄 수는 없죠. 말도 안 되고 자기는 손해봤다라고 주장하시지만
그리고 아까처럼 원상복구나 이런 건 오히려 의무니까 세입자 뭐 투자했던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정말 집행하더라도 200평을 집행하려면 이때 또 실제 강제 집행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이사 비용으로 책정을 해드리고 그냥 합의하면 끝나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장점은 임대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법적으로 전 싸움 진짜 못하거든요. 겁나요. 무서운데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그들한테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가능하면 서로 사람과의 관계니까 합의하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약간 까다로우신 분이었고 집행관들이 개고했을 때 말로는 뭐 불을 지르니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죠. 사실 그렇게 하는 분도 없어요. 제가 20년 해봤는데요. 많이 또 겁을 먹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조폭도 해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불 지른다는 얘기를 제가 조폭한테 한번 들었고요. 이분들한테 한번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정말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물론 저도 피해보겠죠. 그분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아니고선 그렇게 거의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는 거는 여기에 꼽히더라. 20년 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100에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도 네. 이제 명도를 처리를 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는 힘드시겠지만 아까처럼 작은 빌라부터 작은 상가부터 하다 보면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렇게 난이도 있는 건 100에 한두 개 될까 말까 하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임대를 놓으려고 했어요.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뭐 사실 전 임대 놓으려고 해서 1억에 500에 스크린 골프 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분 기존분은 내보내고 근데 갑자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물론 조건이 되면 팔겠다고 저는 항상 아까처럼 그 빌라든 상가든 사겠다는 사람이면 전 팔아버려요. 왜? 또 잡으면 되니까. 저한테 잡는 게 쉬우니까 뭐 자꾸 팔고 1년 안에 이렇게 돈이 남는다면 부동산 그렇게 못하는 줄 알고 못하시는 것 뿐이지 판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팔 건데 여기가 단점도 있었으면 지하라 보니까 누수가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개발 얘기도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누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처음엔 12억 넘게 불렀어요. 매도가도.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가 경매 감정가가 11억 3천 잡혔던 물건입니다. 감정 제가 그걸 8억 5천에 500에 잡은 거고 근데 12억 넘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11억 3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억 넘게 불렀다가 원래 가격 깎잖아요.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억 6천을 얘기를 하고 조건 대신 이 건물이 여기 특약을 겁니다. 특약은 1년씩 넘기는 것도 가능하면 특약 가능합니다. 잔금도 나와 있고 노후가 있다. 그러니까 누수 있을 수 있다. 이거 인지하고 매수인이 수리하는 조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2억에 팔았어도 만약에 누수되면 한도 끝도 없이 돈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보단 더 이상 신경 안 써. 끝. 그러니까 깎아줄게 대신 매수인이 이거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책임이 문제가 없잖아요. 매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니까. 깎아줘도 훨씬 더 낫죠. 어차피 또 세금 부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8억 5천에 500에 낙찰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 6개월 만에 매도까지 끝났어요. 8억 5천 5백에 낙찰을 받았다가 10억, 11억, 6천, 9억, 10억, 11억, 한 3억 뭐 기타 비용 빼도 한 2억 정도? 전 나쁘지 않아요. 아까 말씀처럼. 되게 현실적이다. 네. 이 어떤 매수부터 매수 가액도 그렇고 매수에서 매도까지의 그 사이클 그다음에 명도 이런 것도 막 무슨 무용담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네. 전략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도 부담 없이 그냥 임대 받았어도 뭐 1억 투자해서 2, 300 버는 것도 저도 만족스러웠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네. 부동산에다가도 매도할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까지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가 먼저 왔어요. 사장님 사고 싶대요. 근데 세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천천히 할게 임대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천천히 할게 했더니 계속 그래도 하고 싶대요. 이렇게 계속 전화가 계속 거꾸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스크린 골프를 하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직접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잡아서 경매도 관심 있게 쳐다보셨는데 낙찰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매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안 사다가 경매 나오면 좀 싸게 사고 싶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세보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잡고 싶으셨다 봐요. 그래서 계속 부탁해서 가격 흥정하다가 그날 그냥 하루에 전화통화로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그럼 계약 쏘면 제가 그냥 할게요. 대신 이 11억 6천에 하는 대신 하자 부분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오케이 했더니 보증금 계약금 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계약 받고 그냥 계약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이 6개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6개월 자체가 또 짧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부동산에서 6개월은 굉장히 짧습니다.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명도하고 매도할 때까지 6개월 안에 이렇게 사이클이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는 물건에 아까처럼 명도도 난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드렸던 팁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엑셀표 하나 만드셔서 여러분마다 이렇게 임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물건 많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현장 조사죠. 매도, 매수, 임대 시세 파악하시고 1억에 500인데 정말 이 세입자가 1억에 500에 진짜 세입자가 맞다면 아까 말씀드린 8억 5천 5백에 낙찰받아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나는 수익이 더 높아야 돼 하면 뭐 7억대 잡으시면 되고 저처럼 8억 5대 잡지 마시고 아니야 난 10%만 돼도 돼 하면 더 높게 써서 9억에 잡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 11억 6천에 판매된 게 지금 결과로 나왔잖아요. 제 판단은 11억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그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판단하는 시세 파악이 중요한데 그 시세 파악이 최고의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걸 못하셔서 실수하시는 거지. 제가 봤을 때 90%는 매수, 매도, 임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실수하시는 거지. 사실 그것만 정확히 판단하셨다면 이미 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데이터로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계약만 하면 되는데 팁을 2개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미 학원도 영업을 잘하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해보면 돼요. 한 번 가서 상담을 받으면 돼요. 자녀분 있으면 자녀분 상담 받던 내가 상담 받으면 돼요. 아, 실제로? 되게 쉬운 얘기예요. 알아보는 것도 너무 쉬워요. 놀이학교를 경매로 낙찰받은 적도 있어요. 뭐 유명한 브랜드 위지아일랜드라고 해서 놀이학교인데 한 달에 원비가 100만 원, 영어 유치원 같은 거죠. 한 달에 연금 100만 원인 그 유치원인데 놀이학교인데 거기를 할 때 알아봤던 게 뭐냐면 아침에 가서 등원하는 차들 보면 돼요. 25인승, 15인승 몇 대가 있고 거기서 애들 내리는 거 그냥 잠깐 1시간 그 시간만 보면 되잖아요. 몇 명이 내리는지 또 하원할 때 몇 명이 나가는지 그리고 전화해서 뭐 내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같이 가서도 보시고 안에 내부도 자연스럽게 경매는 구경하기 되게 힘든데 그 단점을 실제 알아보러 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다 나오겠죠. 이쁘게 다 보일 거예요. 가서 보고 상담 받아보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거기다 또 그분이 유치권까지 신고하셨더라고요. 그가 제가 뭐라고 봤냐면 이분은 낙찰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계산해봤을 때 여기는 충분히 남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다시 싸게 낙찰 받고 싶어서 유치권 신고도 하셨고 그러니까 전 그게 보인 거. 이분이 임차인도 있는데 유치권도 신고하셨어? 낙찰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귀엽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저한테. 어. 그러면 이거 잡아야지. 입찰 가격만 정확하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높게 잡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까처럼 50%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정가는 언제 감정을 받았냐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감정가가 높을 수도 있고요. 경기가 나쁠 때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아까처럼 실제 이 임차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매수, 매도, 임대를 다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실제 이걸 낙찰받았을 때 80%의 낙찰받아도 내가 7억에 낙찰받아도 1억에 500이라면 이건 임대 수익률 굉장히 높다. 30%가 넘는 판단이 되면 그냥 80%의 단독이라도 낙찰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0%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겁먹다 보니까 못하시는 거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면 특히 초보분들은 겁을 먹으세요.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왜 나 아무도 안 들어왔지? 그게 아니라 내 정확한 파악만 됐다면 그거는 사실 처음에 두려움은 있지만 실수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랑도 재계약을 곧바로 해버렸어요. 그분이 5천에 450인가? 라고 임차인이셨거든요. 제가 한 7억 정도에 잡아서 곧바로 재계약했고 그분은 나가라고 해달까봐 겁을 먹으셨고 왜냐면 그 시설비가 그런데 되게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거든요. 몇 억이 들어간 거야? 4억이 들어간 거예요. 제 포인트를 잘 기억합시다. 4억이 들어갔으니 본인이 그 4억을 받으려면 저랑 재계약을 해야 그나마 매매가 되잖아요. 재계약 안 된 상태에 경매가 되는데 누가 이걸 이수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아서 재계약만 하면 오히려 올려받아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기존 임대차가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5천에 450. 근데 저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5천에 450만 주세요라고 하는 편인데 오히려 50 깎아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계약은 인정 안 되니까 권리금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나가시든가 아니면 5천에 700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전 그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잖아요. 그분도 손해 안 보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날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건 경매되면서 보통은 월세 안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손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사이에 안 내셨으니까 손해 덜 보셨고 그리고 다시 정상화가 됐으니까 그 사업에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다가 다 팔고 나가실 거면 다시 팔고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쁘지 않은 조건을 해야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가지고 부동산 할 때 서로 상대방한테 남을 게 있어야 계속 얘기하지만 10% 싸게 샀으면 5%라도 남겨줘야 상대방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안 살 이유가 없죠. 제일 싼데 주변 시세보다 내게 제일 싼데 내 걸 안 산다? 제가 뭐 이상한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제 상관없이 가격 보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보통은 똑같은 컨디션의 물건이라면 그냥 아주 단순한 이것만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공실 걱정되신다면 처음엔 임차인이 있는 건 물건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고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현금 흐름 창출, 그러니까 부동산과 사업을 결합해서 네.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경매를 하는 목적은 투자해서 수익을 받는 것도 일단 첫 번째겠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그냥 단순히 투자해서 뭐 이렇게처럼 아까처럼 단기간에 매매하는 걸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임대를 놓으면 임대사업자처럼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죠. 임대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무슨 창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계속 얘기하자면 커피숍이든 헬스장이든 PC방이든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월세로 얻어서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 아니라면 처음부터 건물부터 사가지고 하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경매로 잡아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분양가는 안타깝지만 분양하는 분들한테 항상 저는 강의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내가 잡은 금액의 공사비에 그분들의 마진까지 해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억이든 몇 억이든 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로 잡으면 이게 지금 5억에 3억에 7억에 낙찰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팩트로. 서울도 5억에 낙찰되고 있고 50%에 전주나 이렇게 좀 지방은 30%예요. 2억 3억에 낙찰돼요. 10억짜리가.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잡아서 사업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도 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처럼 경매를 알아야 이렇게 저처럼 경험하던 전세 사기 이런 걸 안 당하세요. 사실 전세 사기 당하셨던 최근까지의 분들은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경매를 알았다면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모르셨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주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어적 재테크를 위해서도 경매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결돼서 말씀처럼 이게 꼭 큰 건물 아니어도 분명히 지금도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상가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에 똑같은 얘기지만 1억 들어가서 300만 원 나오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1천만 원에 30만 원 터부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건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으면서도 제약할 수 있는 것들. 동탄 쪽에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금액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는 건데, 감정가 한 2억 4백에 잡혀 있는 그 화성에 있는 1층입니다. 이게 지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층이고 이렇게 그 친구가 있다 보니까 지하로 나오기도 합니다. 1층에 여기 부동산 자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자리를 경매가 나왔어요. 2억 4백짜리가 한 70%에 1억 4천을 잡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70%면 좀 높은 거예요. 잡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부동산으로 있으니 세탁소라든가 아니면 뭐 편의점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것들은 사실 나가기가 좀 어려운 거, 이것도 좀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이 물건을 잡은 이유는 아까처럼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 세입자가 얼마에 2천에 70만 원에 있더라. 그리고 찾아갔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나 거기 원래 있던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할까요? 낙찰 받으러 오거나 물어보러 보면 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좋은 얘기하는 분들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90% 이상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뭐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이러면서 얘기하셔요. 근데 사실 나중에 이분이 입찰 들어와요. 웃기죠? 진짜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만 아시면 알게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갔을 때는 뭐 난 재계약 안 할 것이다. 근데 겁을 먹으세요. 제가 이 팁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말해서 이런 걸 찾았어. 가봐서 만나봤더니 혹시나 겁나니까 물어봤더니 재계약 안 한대. 그러니까 이건 패스. 이 순간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내가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오려면, 아니 처음에 2천만 원 이분 입장으로 볼게요. 2천만 원 주는 게 나가는 돈 같잖아요. 사실은요. 이분은 들어갔다가 내 권리금 받을 때 보증금 안 받나요? 당연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천만 원 손해보는 게 아닌 거죠. 이분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했다가 권리금 받고 팔아서 오히려 계약을 해서 계약을 집주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오히려 나가라 하는 게 겁이 나는 거죠. 반대라니까요. 재계약이 아니라 이분은 뻥카였다. 그쵸, 뻥카였던 거죠.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잘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와, 여기 후랭이 TV 인테리어 너무 잘 돼 있네. 시설 너무 잘 돼 있네. 와,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금방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못 나가요. 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남아 있는다. 영업도 잘 되고 있고 괜찮네? 그럼 이분은 재계약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낙찰을 받고 다시 했을 때 오히려 나가라는 걸 재계약하기 쉽더라.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실제 다시 임대가 됐어요. 그러면 2070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게 얼마 들어가나 계산해 볼게요. 1억 4천에 받았으면 보통 감정가의 60%가 대출, 그러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나오거나,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일반 대출로 그러니까 70%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낙찰가의 8, 90%가 나오니까 90%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내 돈 1,400만 원 들어갔어요. 기타 등기비 들어가면 보통 등기비 얘기 안 하지만 1,400 뭐 기타 2,000 들어갔다고 칠게요. 근데 보증금 2,000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럼 내 돈 투자가 얼마 들어가죠? 없네요. 뭐 1억 2천 정도 대출 받은 기자가 한 30만 원, 40만 원 나갔다고 칠게요. 뭐 70만 원 받으니까 한 30만 원 남았다고만 하자고요. 똑같잖아요.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쳐도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쳐도 한 30만 원 매달 버는 거고요. 안 들어갔으면 사실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되지만 아니었다고 그러고 1,000만 원 그냥 들어갔다고 칠게요. 들어가도 30만 원이 매달이 들어오면 괜찮다니까요. 20만 원만 들어오면 괜찮다니까요. 이게 10배가 되면 1억에 200이 1억에 300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거나 2층, 3층, 4층 지하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걸 해결하면 재밌다는 걸 전 너무나 느끼다 보니 좀 너무 뻔하니까. 뻔하니까 많이 몰리고 오히려 많이 몰리고 경쟁만 높아지는 것보단 평수 좀 지하고 좀 남들이 봤을 때 애매해 보이지만 제 눈에는 좋아 보이는 사과예요. 룸사롱. 아니 무조건 룸사롱 하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해 보이지만 이게 처리가 됐을 때 아까처럼 걔네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얘네가 아니어도 헬스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얘네가 아니어도 스크린 골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얘네가 아니어도 PC방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저는 이 업종을 이미 해봤잖아요. 전 보여요.
그런 거 흔하게 2층도 그렇고 흔하거든요. 흔한 거 잡아서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가면 재미있는 건 또 시간 지나면 지금 저는 임대 수익만 얘기했습니다. 20%대는 나중에 매매는 보너스. 고정적으로 월세 흐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매매는 보너스. 2년 지나면 비과세는 없지만 그죠? 일반 과세로 수익이 생기고 또 돈 생겼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 좋은 거 하나 찾아서 그때 하나씩만 잡아도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네, 같아요. 네. 대표님은 법인으로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일반 직장인 네. 기준으로는 그럼 이걸 개인으로 해야 됩니까? 아, 처음엔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처음엔 개인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오히려 직장인이고 급여소득만 증빙이 잘 되시면 개인이 주택에 대한 부분도 이제 대출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이 갖고 계시는 것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가를 월세 받아서 이제 50만 원, 100만 원이 하나 생기시잖아요. 이것까지 합산해서 오히려 수익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 대출이 더 좋아져요. 자산도 많고. 대출 조건도 더 좋아집니다. 내가 더 좋아지는 신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월세 흐름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30만 원 좀 작고요. 보통 웬만한 거 하면 100만 원 이상 월세 나옵니다. 그냥 제가 표현하자면 죄송한데 웬만한 거 하면 돈 뭐 몇천만 원도 안 들어가고도 월세 100만 원 나오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돈은 현금 투자 한 3, 4천, 2, 3천, 5천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셔서 그렇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잡으신 다음에 월세 흐름 50이든 100만 원 만들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월세도 받으면서 나중에 팔리면 또 사겠다는 저는 미련 안 갖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거 갖다 다시 그러니까 법인이 좋은 이유는 단기 매매 때 세금이 좋기 때문에 법인을 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셔서 2년 이후에 가시는 걸로 아예 목표를 잡으시고 월세 받으시다가 2년 있다 일반 가시면 그 기간 안에 좀 정리해서 세금만 잘 정리해서 파시면 되고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에 대한 것도 1주택 비과세 빼고 나머지 더 해봤자 사실 세금 문제가 생겨서 못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단타하는 거에 문제 없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장장은 개인으로 하시고 이제 이게 재미를 붙였고 이제 자신이 붙었을 때 그때 법인을 고려해 보시는 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현금 흐름이 이 부동산으로 네. 특히 이제 경매로 이런 낙찰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네. 내 월급만큼 되면 네. 직장 생활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엄청 재밌어지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부장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막 그런 게 이제 되게 아름답게 들리고 네, 가끔 이제 계기기도 하고 네. 월세가 없을 때는 내만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내 월급만큼 생기면 이제 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툭툭 찌르기도 하고 예,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가 대부분들이 월 500만 따로 부수입이 생겼으면 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 500 만들 때까지가 처음에 하나 시작할 때는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2, 3년 안에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수원에 있는 상가로 한 100만 원, 하나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채 1년 반 사이에 한 500을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처럼 죄송하게도 그 말이 씨가 되는 바람에 그냥 모든 거 사업하느라고 다 돈 올인해서 좀 수업료를 많이 내서 문제지만 그 외에는 사실 정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싶어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어떻게 볼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말을 좀 하고는 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고 막 낯가리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걸 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노력만 하시고 준비만 하시고 그 노력이 정말 수능보다도 어떤 시험 하나 보는 것보다도 어렵지 않더라. 처음에 용어가 좀 어려운 걸로 느낄 뿐이지 우리한테는 핸드폰이라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이버라는 뭐가 있잖아요. 이거 해서는 다 나오는데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뭐 선생님이 하시는 거 저 못해서 수포도 하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책도 많고 제 책도 좋지만 제 책 아니어도 저는 계속 뭐 출판사에서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제 책 공부하라고 하지만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해하기 쉬운 거. 전 만화책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웹툰이라도 편한 걸로 내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공부하세요. 배우시라고요. 이거는 평생 갑니다. 내가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의하고요. 그리고 내 재산 하는데 창업할 때도 월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건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인가요? 월세 시작할 걸 내 집으로 집주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 시간 2년, 4년만 줄여도 정말 큰 거고요. 그리고 이 월세 낼 수 있는 돈으로 이자 내고도 월세가 적게 들어가는 게 된다는 걸 경험하시게 되면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하다 망하는 게 사실 죄송하지만 거의 다일 거예요. 70% 이상 망하실 거고 10%가 성공하시고 어떤 거든 20, 30%가 보통 유지하실 겁니다. 근데 통계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자가로 갔을 때랑 임차로 갔을 때 폐업률이요 거의 40배 차이가 나요. 자가는 폐업을 하더라도 급하진 않죠. 내가 못하더라도 참 여유가 있게 건물을 팔거나 명도하거나 넘길 수 있는데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무서운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보증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쁘게 투자했던 인테리어 시설 다 철거하면서 돈을 오히려 줘야 돼요. 그럼 보증금 못 건져요. 몇 억 들여서 몇 천만 원에서 짓기 다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재활용 상태 버려야 돼요. 황학동에 널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안 될 수 있어요, 사업. 그렇지만 건물 잡아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시면 최소한 이걸 최소 비용을 받고 나오실 수 있고 그때부터 임대인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은 망했지만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임대 수익 흐름으로 다시 하시면 이게 경매로 싸게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월세 수익에서도 하고 매매할 때 여기서 사업에서 손해 보신 걸 매도 차익으로 반하실 겁니다. 아,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등기는 남는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대일권은 남는다. 서울집값. 많이들 물어보시고 진짜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 느끼는 흐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도 너무 진짜 심각하고요. 금리도 높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네. 이 상식에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 망하시거나 폐업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 현실이고 70% 이상 망한다 그랬잖아요. 요새 뭐 TV에서도 나오는 뭐 그거 많이 있던데 거기에다가 PF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거래했던 은행들이 많잖아요. 뭐 새마을금고, 수협이던 은행들 많은데 거기서 수도 없는 물건이 저한테 보내져진다니까요. 저는 경매, 신탁 공매, NPL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미리 받아보면 그게 이제 6개월, 1년 후에 나올 물건들인 거죠. 그게 예전에 비해 2배, 3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걸 반증하는 얘기는 물건이 많이 쏟아지는데 경매는 7년 내에 최고로 많은 경매가 되고 있는데 물건 낙찰가율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물건은 더 나올 거다. 이거 뭐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바보가 아니어도 제가 정말 실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한동안 가겠구나. 그리고 경매는 선행지수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경매는 선행지수다. 이게 먼저 이렇다는 건 일반 매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보통 말하는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물건이 나올 것이고 더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눈치 보고 대출도 안 나오고 고금리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직 너무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대신 지금 공부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때 좋은 게 나온다고 갑자기 그때 들어가서 늦으시고요. 지금부터 오히려 반대로 가시라는 얘기, 역발상으로. 남들이 안 할 때 물건을 좀 보시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물건을 좀 살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힘듭니다. 뉴스 따라가면 뭐 아까처럼 그 꼭대기 따라가시는 거고요. 뉴스 따라 해버리시면 그때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 좀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배추 농사 잘 낸다고 배추 농사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년에 배추 갈아엎지 마시고 무농사 잘 낸다고 무농사 하지 마시고 그때 배추 농사 하시라고요. 좀 반대로 가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실수요자냐 아니면 여유에 따라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미리 잡으시는 것까지도 좀 흐름 봐서 이 정도만 적당하다고 하면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수요자라면 아직 좀 더 관망하셨다가 이 가격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걸 팔고 전에 할 수 없는 분은 이거 정리하기 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금이 대출을 레버리지 효과를 50% 이하, 40%도 안 되지만 뭐 43% 정말 작게 하고 하실 거는 해봐도 되겠으나 정말 충분히 보시다가 6개월, 1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빠르면 내년 초겠지만 아니면 가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거는 팩트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매에 나오는 물량 그 데이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보시다가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가는 요즘 같은 때 임대 못 맞춰가지고 네. 공실로 이제만 내고 관리비만 내고 있으면 그 엄청 부담이잖아요,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상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고 이게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이제 뭐 천장이 어디까지인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고금리에 여기서 잘만 해결하면 그 다음은 더 나아질 길만 있다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대신 좀 여유 있게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좀 공실이나 이런 게 좀 공포감이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우리 낙찰자 입장에 맞아요. 낙찰 예정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협상할 때 네. 그런 건 어떻게 좀 이걸 극복하냐? 근데 그거는 이거 말씀처럼 아까 처음에 부동산 가서 만나보면 저희가 느낀다. 제 경험치, 이건 좀 사실 경험치다 보니까 만나서 사람에 따라 이게 판단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를 이게 말로 설명드리긴 좀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경험치나 노하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느끼신 걸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건 아까처럼 이걸로 팁을 보세요. 현장을 가봤더니 이 현장이 생기 있게 살아가는 곳 같은지 이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죽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제 문 닫을 곳으로 보이는지 이 정도 좀 짚어보시는 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만약에 겁이 나시면 현장 아니어도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면 당연히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목소리 들어보세요. 영업을 하는 거에 따라 이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생기 있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면 이분은 사실 더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할 거고 이게 하드나 마나 뭐 관심이 있는 거나 뭐 지금은 없지만 뭐 부동산에서 예전에 고스톱 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으로 여기는 될 것 같이 보이는 곳, 여기는 아무리 봐도 이제 접을 것처럼 보이는 곳. 이걸로 최소한의 위험 리스크를 좀 피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공실이라도 오히려 그걸 기회라고 보고 왜 더 싸게 잡는 기회라고 보고 하지만 여러분한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공실을 잡으신다면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차 있을 때는 10억짜리 70% 잡지만
사람이 앉아 있으면 10억짜리를 5억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아예 그 이자 감안해서 1년치, 2년치까지 키핑하고 아예 투자를 하시는 거죠. 여유 있게. 그리고 흐름이 바뀌면 경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영원히 갈까요? 영원히 안 갑니다. 경기가 좋았던 것도 영원히 안 갔잖아요. 저희가 느꼈지만. 근데 또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상권을 제가 뭐라고 편하게 좀 조심스러운데 네. 가봤을 때 이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는 살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걸 저는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 죄송한데 제가 이게 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도 살지 못할 것 같은 데가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리고 상권이 자리 잡으려면 보통 5년, 7년이 걸린다고 보통 그런 데다가 경기까지 오르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 데는 사실 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당장은 비어 보이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지금 당장 그렇지만 좀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 데가 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데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아까처럼 1년, 2년 이자까지 키핑한다 생각하시고 관리비까지 키핑한다 생각하시고 가셔도 되는 거죠. 왜 우리는 10억짜리 5억에 잡았으니까 1억을 더 그 이자 비용이랑 키핑해도 난 6억에 잡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빠지고 주변의 시세 거보다 10억짜리가 안 나가는 임대료가 있지만 6억이니까 나가는 임대료가 있다는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내게 먼저 나가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보는 뻔한 물건 구월동과 만성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서울 아파트 이제 네, 괜찮습니다. 시대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쭉쭉 온다고 하니까 네. 이제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준비하는 거죠 지금부터. 맞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면서 네. 너무 뻔한 지역에 너무 뻔한 물건에 너무 뻔한 금액으로 입찰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나만의 블루오션 전략을 네. 통해서 현금 흐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